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다 참다 맞고 울며 돌아온 딸을 보고 엄마가 움직이자 사도는 전화로 울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딸은 결혼을 한 뒤로 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하던 아이였는데 결혼 후에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다들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면 친정이 조금 멀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괜히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전화를 걸면 딸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요즘 좀 바빠서 그래. 다들 잘 지내. 그 말투는 밝았지만 어딘가 늘 급했습니다. 마치 오래 통화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항상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댁 흉을 캐묻는 친정엄마로 보일까봐, 사돈 귀에 쓸데없는 말이 들어갈까봐 조심했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꺼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는 잘 크고 있어? 하고 물으면 딸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응, 잘 커. 사진 나중에 보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다 바쁘고 괜히 친정에서 손주 욕심 부린다고 오해받을까봐 스스로 입을 닫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정말 괜찮지 않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딸의 결혼 생활에 흠집을 내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문득 딸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 목소리는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운도 없었고 말끝이 자주 끊겼습니다. 어디 아프니? 하고 묻자 딸은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 웃음이 이상하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 넘겼습니다. 그래, 그럼 쉬어.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다시 걸까, 그냥 둘까? 몇 번이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그게 딸을 위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딸 생각이 났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까 딸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별일 아니겠지라고 계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괜히 창밖을 몇 번이나 내다봤고 시계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갈라질 줄은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올 일이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까지도 저는 계속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한 걱정이야. 택배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택배도 이웃도 아닌 제 딸이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고 하기에도 애매했습니다. 딸은 문 옆 벽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쪽 뺨이 눈에 띄게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부르는 데에도
딸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그동안 말해왔던 괜찮다는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아니, 거짓이라기보다 참아낸 말들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낮 딸의 이상했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던 그 말이 사실은 도움을 청하는 신호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선택, 그때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던 제 선택이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다시는 괜찮다는 말 하나만 믿지 않게 됐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올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괜히 제가 예민해진 것 같아 속으로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 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 있지 못하고 벽에 몸을 기댄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먼저 웃으며 엄마하고 부르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한쪽 뺨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손자국처럼 번진 붉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말이 입 밖으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딸의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울음은 단순히 속상해서 터진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딸은 겨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감히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딸이 다시 무너질까봐 그저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꺼내는 데에도 딸은 힘이 많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딸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 맞았어.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맞았다는 말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운 딸이, 제가 품에 안고 키운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겨우 그 한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만으로도 저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년간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던 딸의 짧은 대답들, 괜찮다며 웃던 목소리, 혼자 있고 싶다던 그날의 말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한 번에 이해되었습니다. 딸은 그동안 혼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계속 참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딸의 괜찮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렸다는 것, 괜히 문제 만들기 싫다는 이유로 딸의 신호를 외면했다는 것. 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 이번만큼은 절대 참지 않겠다. 그날 밤 문 앞에서 무너져 울던 딸의 얼굴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미 결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재촉했다가 딸이 다시 무너질까봐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딸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이야기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은 자주 떨렸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아침부터 손주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며칠째 사진도 영상통화도 보지 못해 아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댁에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애 얼굴만 잠깐 보고 오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특별히 싫다는 말도 좋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애매한 대답에 딸은 괜히 더 눈치를 보며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집안에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척 몇 명과 평소 왕래하던 이웃들까지. 딸은 그 사실을 보고 괜히 마음이 더 조여왔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는 아이부터 훑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마디가 딸의 가슴을 그대로 찔렀다고 했습니다. 요즘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키워서 그런 거 아니야? 딸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아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 낯을 가린 것뿐이었는데 그 말이 전부 딸의 탓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괜히 더 고개를 숙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말대꾸하는 며느리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넘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딸을 하나하나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면 왜 낳았어? 친정에서는 대체 뭘 배워와서 이렇게 예민하고 말이 없어? 그 말들이 사람들 웃음 섞인 반응 속에서 더 크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렸지만 대부분은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만 안고 조용히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딸 앞으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어른이 말하는데 왜 대답이 없어? 딸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떼지 못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딸의 말은 그 지점에서 한 번 끊겼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뺨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소리도 났고 그 순간 집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때 귀가 멍해졌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품에서 움찔했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앞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넘길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모두가 침묵했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 침묵이 뺨을 맞은 것보다 더 아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그때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딸은 그 자리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와서도 다리가 풀려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어 이를 악물고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의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무시와 모욕이 한순간에 터진 결과였습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깨달았어. 이 집에서는 아무리 참아도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손주 보러 간 날이 아니라 딸이 모든 걸 내려놓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가 딸에게는 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딸은 뺨을 맞은 직후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말려주길 바랐고 누군가 그만하시라고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딸이 가장 먼저 찾은 얼굴도 바로 남편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 아빠였고 자신의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침묵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 순간이 뺨을 맞은 것보다 더 아팠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꺾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아버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른이고 적어도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딸은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고 딸에게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모든 걸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침묵이 딸에게는 허락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때려도 된다는 허락, 모욕해도 된다는 묵인. 그 집안 전체가 딸에게 등을 돌린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자신이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참고 또 참아도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걸.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더 꼭 안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만은 그 자리에 더 두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이 눈에 그 장면을 더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붙잡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느냐는 말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지나쳤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딸은 다리가 풀려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계단에 앉아 숨만 몰아쉬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어 입을 막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줬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 집안은 한동안 말없이 조용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그 말은 울부짖음도 아니었고 감정에 휩쓸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뇌었을 말처럼 너무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고민했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참아냈을지 그 말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딸 앞에서 울었습니다.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이 겪었을 시간을 혼자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딸은 그런 저를 보며 오히려 괜찮다며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붉게 부은 뺨이 떠올랐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번만큼은 딸에게 조금만 참아라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날은 딸이 이혼을 결심한 날이었고 동시에 제가 진짜 부모로서 움직이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딸이 잠든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붉게 부은 뺨,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위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묵인한 시댁 사람들의 침묵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참는 쪽이었습니다. 괜히 어른들 사이에 문제 만들지 말자고, 딸의 결혼 생활에 흠집 내지 말자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런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지금 전화를 하는 게 맞는지, 아침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머릿속에서 수십 번을 따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신 뒤 사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유난히 크게 뛰었습니다. 괜히 제가 떨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사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차분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른, 저입니다. 오늘 제 딸에게 손 올리신 게 사실입니까? 제 목소리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지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최소한의 사과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른으로서의 실수였다거나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거나 그 어떤 말이라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제가 예상했던 그 어떤 말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버릇없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딸을 탓하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사돈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른 말에 대답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안 세워주고 그 정도는 훈육이지 폭력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마지막 선이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흥분해서 목소리가 떨릴까봐 입을 다물고 숨을 고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사돈이 계속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말들은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어른, 제 딸은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의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딸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을 돌리며 집안일을 왜 이렇게 키우느냐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집안에서는 잘잘못보다 서열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에서 전화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천천히 끓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소리를 지르는 분노가 아니라 차갑게 굳어가는 분노였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딸에게 조금만 참아라라는 말을 절대 다시 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말로 설득하는 단계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단계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사돈에게 건 그 첫 전화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그 전화가 모든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사실을.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다짐도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정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차분히 순서를 세웠습니다. 이 집안은 감정으로 무너질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했고 말투는 점잖았으며 거칠애와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소리 지르는 항의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제 얼굴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회의도 했고 서류 결제도 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 저는 혼자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돈네 집안의 사업자 등록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알려진 건 중소기업 하나였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니 이름만 다른 법인이 3개 더 얽혀 있었습니다. 대표는 시아버지, 감사는 시어머니,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은 큰아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재무 구조였습니다. 매출은 일정한데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 대신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이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래 알고 지내던 회계사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지인 일인데요 라는 말로 시작해 법인과 개인 재산이 섞일 경우의 문제점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류를 훑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세무조사 들어가면 꽤 시끄러워질 구조네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은 며느리의 위치였습니다. 제 딸이 어떤 이름으로 그 집에 묶여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회사의 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마 그 사실조차 몰랐을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붙잡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준비가 흐트러집니다. 이건 분노의 싸움이 아니라 책임의 싸움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사돈네 집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감정이 격했을 뿐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겠지. 그 오만함이 그들의 약점이라는 걸 그들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 숫자를 보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약한 고리를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딸이 맞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제 가족이 부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할수록 퍼즐은 선명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귀하게 대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책임은 모두 딸에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말 잘 듣는 며느리, 참고 사는 며느리, 그래서 이용하기 쉬운 며느리.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사과를 받아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은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곳을 가장 조용히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방 앞에 잠시 섰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가 유난히 작게 느껴졌습니다.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번에는 내가 참을 차례가 아니다. 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되돌릴 수 없게. 그리고 그 집안은 아직도 제가 조용해진 이유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그들의 마지막 방심이 될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부러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돈네 쪽에서도 제 딸에게서도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회사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기 전부터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뒤 저는 천천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 한마디에서 이미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단단함도 날 선 기세도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대조차 힘이 필요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말끝이 흐려졌고 호흡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걸고 있다는 사실조차 견디기 힘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한 장을 넘기고 펜을 내려놓고 일부러 짧은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돈은 계속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숨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딸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으려다 실패한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사과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상황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전화는 설명을 요구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말하게 두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이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몰아붙인 것 같아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그 질문에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준비된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로요. 어색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라는 말로는 제 딸이 맞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분명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숨소리가 아니라 울음이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저는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잠시 후 사도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뭔가 오해가 더 커진 건 아니죠? 그 질문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낀 겁니다. 저는 그제야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해는 없었습니다. 그 말에 사도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괜히 제가 예민하게. 괜히가 아닙니다. 제 말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올린 건 사실이니까요. 그 이후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집안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는 다시 말했습니다. 한 번만 직접 뵙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부탁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척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말에 사돈의 숨이 멎었습니다. 대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위협도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전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무너졌다는 신호였고 제가 준비한 것들이 이제 그들의 현실로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연락 왔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딸에게 갈 차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목소리가 바뀌는구나.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전화벨은 다시 울릴 겁니다. 다음번에는 사과보다 더 무거운 말을 들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선택할 차례였습니다. 사돈의 태도가 바뀐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상해서도 죄책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잘못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잃을 것이 생겼을 때 비로소 고개를 숙입니다. 사돈에게서 전화가 오기 전부터 저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두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업, 겉으로만 단단해 보이던 재산 구조, 그리고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모든 연결 고리를 쥐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까지요. 그 사람이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딸은 늘 말이 없었습니다. 시댁 이야기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참고성이나 순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집안의 사업은 겉으로는 시아버지 명의, 실제로는 여러 가족 명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연결 구조가 단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약서, 보증, 인감, 실무 처리. 그중 상당 부분이 며느리인 제 딸의 이름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구조였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단 한 번도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딸은 시댁에서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의 행정과 실무를 조용히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딸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돈네 쪽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를 정확히 짚어 말하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요즘 그쪽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손 떼면 당장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돈의 전화, 떨리는 목소리, 사과처럼 들리던 말들. 그들은 제 딸을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빠져나갔을 때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을 걱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요? 사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에게 했던 행동이요.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선택이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제발. 전화기 너머에서 사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에마는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딸을 붙잡아 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를 빌미로 딸의 결정을 막아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필요한 존재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고치겠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태도도 전부 바꾸겠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사돈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누가? 당사자입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 딸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 말에 사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딸에게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그 집안의 구조, 딸이 쥐고 있는 위치, 그리고 사돈의 전화 내용까지.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였군요. 딸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였군요. 그제야 딸의 눈에 분노가 아닌 결심이 보였습니다. 엄마, 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선택할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돈이 말한 살려달라는 말은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무너질까 두려워 내뱉은 말이었고 그 두려움의 중심에는 제 딸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 집안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집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사돈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혼란이 아니라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잘해주겠다고 했던 거였네요. 그 말에는 놀라움보다 허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이유가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가 정해. 그 말에 딸의 어깨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 울었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엄마.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했어.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시간이 전부 보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노력, 당연하게 여겨졌던 헌신,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순간들까지. 딸은 한참을 울다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솔직히 그 집안이 무너지는 것도 보고 싶었어. 그 고백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딸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그 사람들이랑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말보다 훨씬 더 성숙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딸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난 그 집에서 사람으로 살고 싶어. 이용당하는 며느리도 아니고 눈치 보며 버티는 사람도 아니고. 그 말은 참겠다는 뜻도 아니었고 돌아가겠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딸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은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이혼할지 말지부터 내가 정할 거야. 근데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분명히 할 거야.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딸은 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직접 시댁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말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 결정은 제가 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딸이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삼켜왔을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뒤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숨 쉬는 것 같아. 그 말이 저를 울게 했습니다. 잠시 후 시댁 쪽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처음엔 길게 변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해였다는 말, 감정이 앞섰다는 말, 앞으로는 달라지겠다는 말들. 딸은 그 메시지를 끝까지 읽고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답 안 해? 제가 묻자 딸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니까. 그 말이 바로 딸의 선택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굴복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돈 쪽에서는 여러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사과, 설득, 회유. 하지만 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딸은 이미 그 집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아도, 고개를 숙이지 않음으로써 자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섭지 않아. 이번엔 내가 선택하니까.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 어디로 가든 딸은 더 이상 예전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은 사돈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전했습니다. 그 조건은 그 집안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고 가장 피하고 싶던 요구였습니다. 그 조건이 나오는 순간 그들은 정말로 무너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끌지도 않았고 다시 기회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 이미 정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내건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과도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그 집안 누구도 자기 몸과 마음에 손댈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형식으로 남는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진행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모두 차단했고 모든 소통은 기록으로만 남겼습니다. 사돈 쪽에서는 당황했습니다. 처음엔 설득하려 했고 그 다음엔 중재를 부탁했고 마지막엔 사과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은 정말 실수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은 뒤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딸은 그 말들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그 집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강경하던 말투가 점점 조심스러워졌고 나중에는 거의 부탁에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만은 꼭 한 번씩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제 뺨을 때릴 때 아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답은 끝났습니다. 그 말 이후로 아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행동이 어떤 선을 넘었는지 말입니다. 이혼은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재산 문제도 양육 문제도 딸이 쥐고 있던 위치 덕분에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은 더 이상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짧았고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에는 변명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딸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순간 그 집안과의 모든 연결은 끝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딸은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모두 두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았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은 옳았다고 말입니다. 지금 딸은 아이와 함께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큰 집도 아니고 화려한 생활도 아닙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조심스러운 침묵 대신 편안한 대화가 있습니다. 딸은 가끔 말합니다. 엄마, 예전엔 집이 숨 막혔어. 지금은 좀 시끄러워도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로서 너무 늦게 알아챈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날 문 열어줬잖아. 그걸로 충분해. 저는 이제 압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른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일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부모는 중재자가 아니라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문 앞에서 무너져 울던 딸을 외면하지 않은 것. 그 선택 하나가 딸과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 집안은 다시는 딸에게 연락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손을 올릴 수도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없습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부모가 되었습니다.